네, 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정치본색 시간입니다. 화요일에 MC인 이종근 평론가를 대신해서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영식이고요. 오늘은 불붙은 당권 경쟁,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라는 주제로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을 좀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은 지난 주말에 저희 그 스픽스에 15만이라는 공든탑을 쌓아주신 분들이라서 근데 또 공교롭게 저랑 인터뷰한 거예요. 잘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픽스를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여기 그 화요일 되면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까? 글쎄요. 제가 가벼운 사람이라서 두 분의 무거운 공기가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가볍게 진행을 해볼 텐데 일단 국민의힘 상황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연휴 사이에도 그렇고 어제 오늘 뭐 지금 당권 주자들 거의 난타전이거든요. 근데 일단 유승민 의원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적합도 1위 기사를 공유했어요. 근데 이것부터 좀 짚고 가죠. 적합도와 지지도는 달라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적합도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당 대표로서 이제 누가 이렇게 수행을 잘 할 것 같냐라는 약간 이미지 같은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지지도라는 거는 강력하게 내 표를 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는 좀 다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 면에서 사실 모든 선거가 좀 판가름이 나는 편인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를 2번이나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직전에도 경기도지사 선거까지 출마를 했기 때문에 뭐 인지도 면에서는 거의 뭐 탑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이고 또 게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좀 낮으면서 좀 실망한 지금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세력들을 조금 더 이렇게 규합하는 또 그런 이미지 면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현재 1위로 적합도 1위로 나타난 것은 좀 당연한 결과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합도 1위 기사를 근데 본인이 공유한 거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좀 자랑하고 싶은 결과인 건 맞죠. 자랑하고 싶었다? 내가 1등이다. 내가 1등이다. 조상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본인이 공유한 거 보니까 결국엔 나 이제 아직까지는 나 뭐 차기 당대표 선거 나간다 이런 언급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뭐 몸풀기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비주류적 느낌이 있잖아요, 본인이. 근데 까보니까 내가 주류네? 이런 걸 좀 더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른바 밴드웨건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1등이다. 지금 나머지들은 다 내 밑에 좀 아예 급이 좀 다르다. 체급이 다르다. 이런 거를 좀 어필해가지고 아예 초장부터 딱 기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어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적합도 그다음에 지지도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적합도로 물어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중도층의 반응이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지 여부는 함부로 자기가 표를 특별하게 주고 싶은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지 않으면 투표를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도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평가가 보류 상태인데 누가 더 적합하냐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 지지를 확인하기에 적합도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유승민 의원이 받는 표의 상당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의 중도층의 표일 수 있다. 이런 좀 이렇게 논의는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상대 후보들이 정확히 짚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이제 이거를 공유하고 나서 기사화되니까 당권 주자들끼리 이제 유승민 때리기에 나선 분들이 계신데 대표적인 분이 나경원 전 의원이란 말이에요. 나경원 전 의원이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1등은 나다. 그리고 사실 이전에 당대표 선거 우리가 기억해보면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여론에서는 뭐 우위에 있었지만 당심에서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다. 틀린 말 아니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나경원 의원의 반응.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당내 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당원이 현재 기준으로는 5대5고요. 당 대표 같은 당직 선거는 7대3이라서 아무래도 당원들의 의사가 70%다 보니까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사실입니다. 좀 가중치가 붙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나경원 의원은 참 보수 진영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 내부에서는 인기가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자신감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변수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이준석 대표 변수인데 네.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뭐 전당대회 나오니 많이 뭐 그런 변수들이 많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런 징계 문제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전당대회는 나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표심이 유승민 의원으로 더 몰아주자 이런 식으로 좀 지지도가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또 다자구도로 붙을 가능성이 지금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유승민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체적으로 1부 리그, 2부 리그로 좀 나눌 수 있는데 1부 리그는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2부 리그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윤상현, 김기현, 권성동, 조경태 뭐 요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 자릿수 지지도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3파전인데 네. 그 3파전으로 붙을 때 나경원 의원이 당심에서 유리한 건 맞으나 네. 이 표가 갈라진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땐 유승민 의원이 여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전당대회 결과는 유승민 의원한테 좀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당장 안철수 의원이 그 이제 어제 저희가 이 내용 준비하면서 오늘 오전에 이제 조간에 실린 내용을 보면 유승민, 나경원 전당대회 나와라. 국민에게 물어보자. 이제 이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안철수 의원도 일군으로 이분들을 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방금 얘기해주신 1군을 보면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라고 우리 일부 리그. 일부 리그. 네. 1부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안철수 의원도 이쪽으로 묻고 싶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속내가 뭘까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본선은 3명이죠. 그거는 이제 정해야 됩니다. 룰을 또 정해서 몇 명 컷오프 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예. 근데 보통 이게 컷오프 할 때까지의 그 조사는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5대5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국민 5, 그다음에 당원 조사 5 이렇게 5로 알고 있는데 각각 이렇게 5대5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게 사실은 인지도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부 리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국민들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 2부 리그로 솔직히 밀려나셨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예. 인지도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지역 인지도, 그 해당 지역구에서의 인지도는 높을지 모르지만 국민 일반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 5대5로 뭐 이제 예선을 진행한다고 할 때 그 예비 경선에서는 3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안에서 이제 이 3분이 아마 다자구도를 형성하면서 이제 뭐 본선을 진행하게 될 건데 뭐 아마 그렇게 진행되게 되면 이른바 약간 강성표로 분류되는 표가 나경원 의원 표하고 안철수 의원 표로 갈리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이 저도 좀 예상은 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뽑았던 그 전당대회에서는 총 5명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죠.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순으로 5명이 경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5명으로 컷오프를 할지 뭐 4명으로 할지 그건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2부 리그 윤상현, 김기현, 권성동, 조경태 아무튼 4분께는 죄송한데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 죄송합니다. 굳이 또 현재 기준 알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당장은 유승민 의원을 좀 좁혀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1부 리그 얘기를 하시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유승민, 나경원은 일단 지금 원외고요. 이제 안철수 의원만 뭐 1부 리그로 따진다면 본인만 혼자 원내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뒤에서 짚어볼 거라서 이따가 하고요. 자.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당심에 취약하다? 이거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당심에 취약하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이제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지금 근데 유승민 의원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홍준표 시장이에요. 홍준표 시장은 1등만 때리거든요. 근데 연일 지금 유승민 후보만 상당히 강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도 또 때렸더라고요. 배신 경력 있는 수양버들은 가라. 뭐 연탄가스부터 해가지고 뭐 수양버들 여러 개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때린다는 걸 보면 유승민 의원이 거의 유력하다라는 게 지금 거의 대세인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그 정확하게 판세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개입하는 건 저는 좀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변수가 있고 저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아까 원내 얘기 잠깐 하셨는데 원내라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지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표를 아무래도 좀 자주 스킨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선명성이 부족하다라는 면이 늘 있고요. 우리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지금 지지율이 한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전통적으로 처음 출마 선언했을 때가 가장 그 고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려가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의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을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여러모로 연대 보증인이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 안철수 의원 이제 강조할 부분들을 보면 내가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 그 단어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 요 표현들을 보니까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을 때 유승민이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도 등장하는 걸 보니 확실히 지금 집권여당에 대한 어떤 평가나 판단 자체를 유승민 의원이 이게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본인도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음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자신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 여당의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그 대통령과 정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비판하는 후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후보가 나름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뭐 1등하는 뭐 이제 어떤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이제는 안티테제로서 예를 들면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여당 내 야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안티테제로서 만약에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할 때 자기가 여당 내 야당 역할로서 또 다른 이제 어떤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의 비전을 보여주겠다. 요 이제 어떤 걸 얼마나 힘있게 지지층으로부터 받아내느냐. 네네.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했던 그 신규 변호사에 들었던 질문 다시 해볼까요? 유승민 의원은 당심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당심을 얻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뭐 여론에 호소하는 것 말고 당심을 얻는 방법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여당 내 야당 역할로 본인의 포지션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연장을 위해선 반드시 다음 정권의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연장을 위해선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방향으로는 지금 뭐 집권 연장이 어렵다. 재집권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가 그 여당 내의 야당으로서 재집권을 하겠다.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만약에 이제 어필이 되면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정부 출범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만정 왜 발목부터 잡아. 야 저렇게 다른 목소리 내면서 내부 분란이 이렇게 이른바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은 바로바로 제거해주고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돼. 이 의견이 여전히 강하면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선택을 못 받겠죠. 제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먹힐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가지고요. 신인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유승민 의원이 지난번 대선 때 보여줬던 태도를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2030이 판세를 다 좌우를 했었는데 다 홍준표 후보 쪽으로 몰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유승민 후보에 대한 것은 밴드웨건 효과처럼 찍으면 사표가 된다 이러면서 오히려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7%인가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7%가 아니고 원래는 한 10몇 프로 나오시는 분인데 그게 다 홍준표 후보 쪽으로 쏠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030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그 지지가 사실은 보관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2030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한다면은 전 이번에 상당히 강력한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 구성원들이 꼭 전통적 지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유입된 당원들도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당원들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의원에게 이번에 조금 외부적인 시선에서 이렇게 조언을 드린다면은 현재 유승민 의원이 지지도가 높은 이유에는 저는 페이스북의 메시지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너무 점잖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더라도 이게 점잖게 비판하다 보니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점잖으셨는데 지금은 메시지의 강도가 상당히 세졌고요. 또 하나는 길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막 통계 인용하고 이분이 이제 학자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대중적 글쓰기로 좀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당원들을 설득하고 그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분도 언론 접촉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픽스에도 나오시고 또 다른 데에도 감사합니다. 많이 나가셔가지고 대중과의 접촉면과 빈도수 이런 걸 늘려야 대중들이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신비주의 전략으로는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이 어느 정도의 해법을 좀 제시해 준 셈이 됐는데 유승민 전 의원께서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스픽스에도 출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책 제목이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
맞춰라라는 책을 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미 어느 정도 지금의 상황은 그때 당시로 따지면 이미 전략이 좀 짜져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달리 본다면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권 경쟁에 붙은 당권 주자들이 이 여론조사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 역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지지율이나 적합도 조사는 역선택의 결과다. 즉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유승민을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이거는 뭐 그 당을 실제 망하게 만들 여론조사일 뿐이다라고 이제 애써 폄하하는 주자들도 있는 것 같더군요. 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를 들면 그 김재현 최고가 전 최고죠. 김재현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지금 유승민 의원의 지지층의 상당수는 국민의힘 망하자고 원하는 사람들의 지지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좀 간과하시는 게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망하기 바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럼요. 뭐냐면 정상적으로 좀 합리적인 사람들이 출연해서 보수와 진보를 계속 운영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사실은 양측 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양당제 체제의 문제점은 어느 한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에요. 내가 그나마 최대한 가까운 쪽.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에 100%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당을 지지하고 그 정당에 투표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도 사실은 그 정당의 정강 정책에서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국민들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정무적 방향 그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대중정당들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우리랑 조금이라도 다르면 저기는 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말을 따를 필요가 없어.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점점 그 정당의 세력은 작아지는 거죠. 그렇게 작아진 세력에서 1등하면 뭐합니까? 지금 100석인데 그런 마인드라면 뭐 60석, 70석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그 이상한 정당은 아닌 거죠. 오히려 이제 조상호 변호사 말씀은 정당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방향이라는 게 그런 말씀이신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 어느 정당이든 늘 등장해 왔던 단골 이슈이긴 한데 특별히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부각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신인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게 그 역선택이라는 게요. 그 역선택을 대선 때도 막 그 언급하는 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기세가 좋은 쪽에서는 역선택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기세가 약하거나 뭔가 본인들이 수세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꼭 역선택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수비축구 비슷하게 이제 골문만 지키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잘 전략을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그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당이 조금 더 우리 지지층만 더 고수하겠다. 소위 말해 집토끼만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쪼그라드는 전략이 바로 이런 역선택 운운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좀 더 영토 확장하겠다. 더 많은 지지층을 우리가 더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역선택 얘기를 안 해야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민심의 괴리를 더 좁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나오는 뭐 김기현 대표 후보나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본인들이 수세에 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 선거 전략적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역선택이라는 걸 보면서 이것은 상당히 상대를 좀 적대시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민주당을 한 번이라도 찍었던 사람들은 그냥 우리 다 적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경선에 들어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펜스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도에서 민주당도 한번 찍었다가 국민의힘도 한번 찍었다가 이런 실용적인 투표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캐스팅 보터들인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대표를 세운다 한들 그게 총선 가가지고 영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좀 역선택이 아니라 역효과를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두 분 의견이 이제 그 부분은 좀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더 여쭙진 않겠는데 재밌는 부분 저희가 이제 안철수 의원으로 주제를 넘기기 전에 재밌는 부분 하나 짚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연휴에 있었던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대표 출마는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언급드렸죠. 유승민, 나경원 전당대회 나와라. 국민의 묻자. 이게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한 이틀 사흘 사이에 이렇게 뭔가 유승민 의원을 두고 안철수 의원의 다른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달라 보이는 입장 같아서 이건 어떤 맥락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원래 안철수 의원 자체가 그 중도를 지향하는 것이고 또 중도를 지향하는 건 좋은데 어떤 입장에 좀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항상 국민께 묻자, 뭐 위원회 만들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얘기만 듣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본인의 생각을 좀 더 이제 확고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한 당에 그것도 거대한 집권 여당의 대표를 꿈꾸겠다는 분이라면은 뭔가 자신의 말의 무게를 좀 아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니 며칠 전에는 뭐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더니 또 이제 와서는 다 나와서 국민께 묻자 그러고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그게 많이 의문이 들고 저는 뭐 이번에 전당대회가 그렇습니다. 뭐 누구 나오지 말아라, 누구 나와라, 뭐 얘기할 그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나와서 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떳떳하게 경쟁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이고 김기현 의원이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아직 잉크도 채 안 마른 분이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안 의원의 어떤 입지랄까요? 당내 한계점도 분명히 보이기는 하는데 안철수 의원의 뭔가 맥락이 좀 달라진 인터뷰랄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 당내에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다음 대선을 도전하겠다. 그게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메시지 태도를 바꾼 건 당내에 사실은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그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이라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시장, 그다음에 뭐 이준석 대표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미 이제 자격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당내에서 남아 있는 나의 이제 대선 경쟁자. 그러니까 어떤 당권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경쟁자가 결국엔 유승민 의원인데 유승민 의원의 파이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 데 대한 경계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바람을 끌어내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면서 애초에 이 전당대회에 크게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관심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어떤 자신의 관심의 초점이 다음 대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 대선으로 볼 때 잠재적 경쟁자가 이번에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살아나게 된다면 유승민 의원은 원래 본거지가 대구였고 거기다가 이제 수도권에도 상당한 지지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입지를 가장 강하게 위협할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이쯤에서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을 밟고 싶은 거죠. 두 분 말씀 종합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 시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강력한 어떤 당권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나랑 좀 겹치는 포인트가 없지 않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택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본인이 늘 얘기했던 게 이른바 극중주의예요. 극중주의. 중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손을 잡고 그다음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내고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이제 나름 톤다운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쪽으로 좀 강하게 흘러갔죠. 우측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포망해왔던 자리를 그대로 뺏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어떻게든 유승민 의원이 당내에서 실권을 장악하는 건 막아야겠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당내에서 실권을 장악하게 되면 이제 본인의 설 자리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입장도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본인이 수도권과 대구까지 잡아낸다고 하면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적어도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서는 정치하기 힘들게끔 만드는 게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다음 대선을 위한 목표라고 볼 수 있죠. 두 분 의견이 제가 똑같이 들리는 게 안철수 의원은 당내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분이고 뭐랄까 자기 세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손을 잡아서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간다는 전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불과 몇 개월 전만 돌려보면 뭐 간장연대, 뭐 김장연대, 별의별 연대가 다 나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단어가 등장했던 이유는 결국엔 국민의힘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력의 기반은 결국에 윤심을 누가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자고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따지고 보면 당심이란 표현보단 윤심을 얻는데 누가 제일 유리하겠습니까? 저는 우선은 사실 아까 김기현 후보가 이제 안철수 의원 뭐 나오지 마라. 뭐 예를 들면 이쪽 저쪽 오락가락해 색깔린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치졸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전 단일화도 그때 반대했었고 사실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는 상당히 좀 배척하는 입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들어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이제 와서 같은 당을 하는데 또 누구는 어디 갔다 왔으니까 과거를 따지기 시작해서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 상당히 이건 좀 비겁하다. 전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좀 패착이랄까요? 처음에
처음에 들어와서도 유승민 의원이 걸어갔던 그런 선명한 대중적이고 중도층이 선호하는 노선을 잡았더라면 그것이 안철수 의원의 이미지랑도 맞았거든요. 그랬으면 아마 유승민 의원의 이런 식의 좀 성장을 막으면서 본인의 파일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분이 처음에 들어와서 한 것이 참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소위 말하는 간장연대라고 하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윤핵관이 가장 힘이 셀 때 그쪽 손을 먼저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윤핵관이 사고치고 여러 가지 지금 당내에서 비대위 전환하면서 너무 많은 내상을 입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안철수 의원 또 약간씩 또 손을 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행보를 하다 보니까 정치에서는 예. 가장 안 좋은 것이 갈짓자 행보거든요. 네. 오른쪽 가든 왼쪽 가든 선택을 해야 거기서 선택을 받고 국민들의 표를 얻는 것인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이미지를 계속 주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윤핵관 손을 잡았다면은 이번에 그냥 그 길 쭉 가시는 것이 안철수 의원에게도 오히려 더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안철수 의원에게 아까 시작부터 그랬는데 우리 신인기 변호사가 굉장한 쓴소리를 좀 해주신 것 같고 1군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으로 우리가 좀 좁혀졌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안철수 의원은 당내의 어떤 입지가 좁고 한계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지금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시점이나 대상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후반부에 나올 윤상현, 김기현 뭐 이제 이런 인물들도 좀 떠오르긴 하는데 안철수 의원은 어떤 전략으로 지금 이 한계를 좀 돌파할 거라고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짓자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극중주의에 극자를 붙인 이유도 내가 중도에서 선명하게 가겠다는 의미를 붙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도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완전히 윤석열 쪽에 뭐 이른바 윤핵관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가면서까지 뭐 윤석열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해서 뭐 윤과 유 중에 그러니까 안과 유 중에 누가 뭐 윤심을 얻었느냐 당연히 뭐 안철수 의원이 좀 더 가깝겠죠. 근데 안철수 의원의 그 포지션은 본인이 지금 머리가 아픈 게 지금 당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대선 때 죽는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했다가는 결국에는 나중에 같이 침몰할 것이다. 그럼 이제 연대 보증이는 맞네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 도장 잘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좀 벗어나긴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유승민 의원 쪽이 이른바 나름 원래 자기가 가고자 했던 방향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듯해 보이니까 더 격렬하게 그쪽을 비판하는 거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제 그쪽이 벗어나지 않으면 그쪽이 그 위치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자기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 나왔으니까 김기현 의원이 비판한 지점이 이제 이분은 뭐 대권 당권 분리하자 그 주의이시고 당원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죠? 당권과 대권 관련해서는? 그 이제 그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은 1년인가요? 아마 그 전에 사임을 해야 되는 걸로. 비슷할 겁니다. 예, 근데 분리는 돼 있죠. 근데 이번 지도부는 만약에 전당대회 치러가지고 뽑히게 되더라도 공천권 행사하고 다음에 대선에 나갈 수 있게 돼 있죠. 그 이후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권 대권 문제는 굳이 저희가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네요. 근데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해야 본인한테는 유리하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분리해서 권력을 분산하자 이렇게 얘기한 명분이 있고 전 아까 안철수 의원 좀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은 뭐 극중주의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스탠스가 문제였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의원 주변에 측근이 떠오르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는가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최초에 했을 때 금태섭 의원하고 손을 잡아서 오래 해왔고 그다음에 김한길 의원하고 손을 잡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해왔고 그 이후에 국민의당 만들어서 박지원 의원들하고 해왔고 그 이후에는 국민의당 또 만들어가지고 권은희 의원, 이태규 의원이랑 했는데 지금 옆에 권은희 의원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세력화를 못 하는데 어떻게 지금 당내에서 세력화를 해서 대표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최초에 선언했을 때 지지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5%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을 보고 사람들이 일단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뭔가 경선 레이스가 진행이 되면 저는 계속 하락 국면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마음을 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 노선을 좀 잘못 잡은 것이 애초에 들어올 때 윤핵관 손을 잡았으면 끝까지 그 라인을 가는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는 유리한데 이번에는 또 갈짓자 행보를 또 보였기 때문에 아마 윤핵관 입장에서도 안철수 대표 신뢰하기 어렵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너무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윤핵관 내지는 뭐 그 대통령실 혹은 뭐 윤심이 가장 관리하기 편한 관리의 대상으로의 어떤 관리형 당대표는 누구인가?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다면 안철수다라는 그런 주장들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건 이미 이제 넘어간 상황이죠. 시기적으로 넘어갔다고. 근데 안철수 대표는 관리형으로 볼 수는 없죠. 본인이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 세력을 꾸미는 것이 만약에 관리형으로 한다면은 방금 뭐 약간 이브리그라 좀 죄송하지만 우리 뭐 김기현, 윤상현 아니면 조경태, 권성동. 근데 조경태 의원도 관리형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 한 3명 정도 윤, 김, 권 정도 그 정도만 이제 뭐 관리형으로 볼 수 있고. 뭐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면 그 유력 3명의 주자 중에 나경원 의원이 오히려 관리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도 본인이 이른바 맹주가 돼서 세력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른바 어떤 세력에 편승해서 이제 움직이기는 했는데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움직이긴 했는데 본인이 어떤 주도 세력으로서 뭔가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럼 나경원 후보 얘기 잠깐만. 저희 뒤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나경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당심에서 상당히 큰 포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게 평소에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지만은 기가 막히게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걸 감지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를 만든 겁니다. 이거 다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거 당원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때도 7대3이고 심지어 이준석 대표는 룰 신경 안 쓴다.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서도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당입니다. 많이 이제 이런 게 학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왜 후보로는 어렵다고 보냐면은 당내 지지율은 꽤 나올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안철수, 나경원 단일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출마한다고 했을 때는 표가 갈라지거든요. 그럼 이제 국민들, 당원들이 생각할 때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뭐 표를 주지만 왜 마지막에 주저할 수밖에 없냐면은 그럼 나경원 의원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돼요. 근데 문제는 2020년도에 총선 패망이 나경원 의원 체제에서 황교안과 둘이 경쟁하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다음번에는 백석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나경원 의원도 초반에는 앞서 나갈 수밖에 없고 당심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최종적 선택을 받기에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당원들도 미워도 다시 한번 나경원을 재연출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 쉽지 않아요. 2020년도가 떠오르고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쪽에서는 그거 바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의 리더십이 상당히 좀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전 나경원 의원이 그걸 또 회복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전 전략적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을 당대표로 최종적으로 낙점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선택지다. 그럼 나경원, 안철수 두 분에 대해서는 표가 또 분산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유승민 의원에게는 더 유리한 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복잡한 셈법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희 너무 이제 그 좋지 않은 얘기만 많이 해드린 것 같아서 저는 이 발언은 맞는 발언 같다라는 싶은 걸 하나 꼽자면 수도권이 최전선이다. 수도권 지휘관이 나와야 된다라는 발언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뭐 어떤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어떤 심리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지금 시기나 어떤 국정 지지도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다음 총선에서 당대표가 수도권 어떤 지휘관이 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지적은 옳은 지적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원내에 있으면서 본인 지역구가 수도권에 있는 거를 그냥 어필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너무 그게 가볍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경원 의원도 계속 수도권에 서울에서만 했어요. 국회의원을 중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동작구에서 했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본인이 그걸 어필한다고 국민들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간 곳들이 다 사실은 굉장히 편한 곳만 갔어요. 민주당에서 가장 편하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강북. 지금 뭐 이준석 당대표조차 고전하고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또 가장 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편하다고 할 수 있는 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지만 쫓아다녔다는 이미지 때문에 본인이 원내에 있다는 게 꼭 국민들에게 좀 장점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장점으로 작용하는 어필되는 이미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얘기하면 원내에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과 스킨십이 있기 때문에 조직표를 움직일 때 조금 더 자기 표를
당겨올 수 있는 기회 정도가 좀 더 있을까? 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다고. 특별한 의미 없다라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모순인 건데 사실은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본인이 마음을 먹었다면은 우리 당에 들어올 때 윤핵관 쪽 편을 들면 안 됐어요. 근데 들어올 때는 윤심이 그때 당시엔 지지율도 55% 되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손을 덜컥 잡았거든요. 네.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또 수도권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모순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이신 신인규 대표와 함께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좀 유심하게 고려해 주시고요. 자, 이제 뭐 신핵관 내지는 윤핵관으로 분류됐던 분들, 범친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미 앞서서 신인규 변호사가 2부 리그라는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사실 그 표현 들었을 때 생각이 좀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당심이 곧 윤심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대통령실에서 물론 당무계획 많으신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바라보는 여당 내의 상황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당대표가 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윤심의 힘을 입는다면 당연히 윤핵관 아니면 신핵관 아니겠는가. 그래서 부상하고 있는 분이 좀 발빠르게 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분이 김기현 의원이에요. 근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0% 초반만 나와도 워낙 지금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당내 선거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그러니까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원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방향대로 가는 게 맞나? 좀 견제해주면서 뭔가 대통령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의 노선을 좀 바꿔서 네. 그 대통령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한테 할 말은 좀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다.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보수층이라든지 실제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이제 뿌리 깊은 그런 보수들이 바라보기에는 아무리 집권 초기고 지지율이 좀 낮다고 조성호 변호사께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으로 집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언급할 2부 리그의 주자들, 특히 뭐 권성동, 윤상현, 김기현, 조경태 죄송합니다. 의원 잘 모르겠고요. 나머지 언급한 3분 정도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선은 이게 당 대표 선거의 특징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뽑는 선거랑 다릅니다. 이게 전국구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지도를 기반으로 해야 일단은 중간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윤상현, 김기현, 권성동, 조경태 이런 분들이요. 다 지역구에서는 진짜 무소속 나와도 당선되실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분들은 전국적 인지도는 정말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요. 정치의 관여층, 고관여층 외에는 이분들 이름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지도를 단기간 내에 끌어올려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럴 만한 역량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이제 진단이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사실은 윤심, 뭐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에서 본인들의 당에 대한 장악력을 지금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상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초재선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초재선들이 보통은 소장파 내지는 제가 스픽스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우리 초재선 의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윤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줄서기 이런 구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많은 신뢰를 잃었어요. 이번 비대위 국면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초재선으로 해서 한 40대에서 50대 사이 그런 분들 중에서 한두 명을 아마 출마를 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실의 계획일 뿐이지 그 당무 개입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좋게 볼 리가 없고요.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이제 와서 뭐 소장파 하겠다? 이거 국민들이 마음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략도 사실은 크게 현실적으로 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마지막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인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장관, 권영세 장관분들을 차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건 시기가 맞물려 떨어지는 것이 장관 정도 한 1년 정도 하면은 보통 업무는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차출을 해서 아마 좀 전당대회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는 있겠다. 좀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이렇게 높진 않겠죠. 아까 이제 장관들 차출해가지고 전당대회 치르거나 이제 뭐 어떤 판을 흔들 만한 그런 가능성? 근데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젊은 초재선 의원들을 아마 그분들을 차출을 시키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일 텐데 문제는 이분들이 가진 이미지가 소장파 내지는 개혁의 이미지라면은 완전히 통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도 저는
상당히 통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차출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하면 좀 저희가 너무 멀리 가긴 하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출마보다 뭐 저기 뭐 총선 출마설은 워낙에 좀 많이 네.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서 뭐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하죠. 윤상현 의원 얘기 좀 해볼까요? 윤상현 의원은 이제 신핵관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분류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직접 뭐 이제 그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워낙에 스킨십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한번 윤상현을 스치면 윤상현은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농담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도 뭐 쓴소리지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들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이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핵관들끼리 뭉쳐서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권성동, 김기현, 윤상현이 뭉쳐서 후보 한 명을 낼 것이다. 이제 이런 가능성들까지 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짚어보죠. 조상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나머지 주자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라. 예, 왜냐하면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어요.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이 사람을 주저앉히려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그냥 아무 정치적 약속 없이 그냥 이쪽이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쪽이 뭐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받드니까 이 사람을 만들자 거기에 동참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뭐 국민의힘 당원들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감히 대통령은 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측근들을 잘 욕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근들한테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윤핵관, 신핵관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구핵관, 신핵관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만약에 당권 전면에 나선다고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지금 같은 낮은 대통령 지지율에 비춰봤을 때는 저는 당선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형 차원에서 지금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두세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나경원이나 아니면은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 중에 한 분이 되는 게 그나마 유승민 전 의원이 되는 것보단 낫다. 옛날에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이제 쳐내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당내 주자를 키워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뜻을 어느 정도 반영해 줄 수 있고 본인과 협의가 가능하고 얘기가 가능한 사람 수준에서 아마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갑자기 누군가를 확 띄우려고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만약에 장관을 차출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는 이제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렇죠. 이건 대통령실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하는데. 아니, 뭐 비대위 전환도 하는데 뭐 뭐가 있습니까? 좋은 전략일 수. 그 얘기 나올 것 같았어요. 비대위 전환도 하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야당한테는 호재인 거죠. 이제는 뭐 이렇게 이 정부가 뭐 이제 당내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사실상 한 몸으로 돌아가면서.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국민의 힘을 대변하는구나.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가능성이 뭐 낮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신규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윤상현, 권성동 내지는 뭐 저기 김기현까지 단일화해서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한 발 더 나간 게 누군가를 옹립하려고 할 것이다. 근데 그 인물은 안철수나 나경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이 저희가 지금 주제가 물고 물리고 있긴 해요. 후보들마다 얘기를 짚어보려고 했지만 이게 다 지금 물리고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그 1부 리그도 단일화가 제가 아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2부 리그도 저는 단일화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경태 의원은 빼겠습니다. 단일화 안 하실 테니까. 그럼 윤상현, 김기현, 권성동 정도에서 이제 아마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친화력이 상당히 무서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그 소위 말하는 레이저 눈빛을 쏘던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누나라고 부르는 상당히 그 스윗한 면이 있고 또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윤상현 의원을 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세 분들 중에서 단일화한다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가장 경쟁력이 제일 우수하거든요. 그렇다면 윤상현 의원 중심으로 뭉쳐야 될 텐데 이게 변수가 뭐냐면은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부터 대표에 대한 욕심을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뭐 내상도 많이 입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의 거의 상징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가로수도 높아요. 그렇다면 이 두 분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번에 총선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대표로 왔을 때는 정리 대상 1순위라는 아주 위기감을 느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분들이 오히려 단일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 나이를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현재 한국 나이로 64,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63이에요. 한 살 차이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은 이번이 지나면은 거의 60대 후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거의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분의 단일화도 각자의 욕심과 그 여러 가지 계획들 때문에 전 이것도 매우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어려우면 그럼 뭐가 되는 건가라는 질문도 남긴 하는데. 다 출마를 거죠. 다 출마해서 그래서 컷오프를 하겠죠. 그렇죠. 다자간에 그냥 어쨌든 그냥 다 나가서 단일화 없이 싸우고 아니, 컷오프 당하는 한 사람 10명 나오면요. 그중에 5명 컷오프를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는 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렇게 정말 복잡하군요. 김기현 이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명분이 없어요, 진짜로. 본인이 제일 먼저 손들었거든요. 네, 열심히 맞아요. 하겠다고. 제일 좀 심하게 예, 많이 예. 해줬죠. 그리고 가장 또 세게 메시지를 내면서 예. 언론의 주목을 계속 이제 끌어보려고 노력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네. 지금 갑자기 어떤 명분으로 본인이 갑자기 사퇴를 하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근데 저는 이게 그 언론을 주로 많이 모니터링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그 3선, 4선 정도 되면 당연히 어떤 인지도 내지는 존재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존재감이 없고 인지도가 없다고 신인규 변호사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아 진짜 이렇게 될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보수 정당의 좀 문제인데요. 정치를 3선, 4선 정도 하면은 15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15년 정도면은 그 정치인이 상징하는 어떤 가치, 정책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같은 분, 뭐 유치원 3법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게 재선인가요? 그 정도만 해도 자신만의 시그니처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은 뭐 대표 경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의 많은 다선 의원분들이 선수는 높은데 네, 그분들이 그동안 어떤 정치를 해왔느냐라고 본다면은 좀 안타깝지만 그동안 인물 정치하면서 어떤 세력화를 만드는 데에만 집중을 했지 본인이 국민들 앞에 어떤 메시지를 갖고 접근한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누적된 쌓인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선수만 높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거나 어떤 정책적인 기대 내지는 비전을 주지는 못했다. 그건 본인들이 뭐 과거에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어떤 비판은 민주당에 있는 다선 중진들 맞습니다. 중에 가치와 철학, 비전 이걸 보여주지 않는 분들에게 또 저희가 또 한 말씀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끔 가다가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약간 놀라시는 게 네. 아, 저런 분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삼선인 사람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국회의장 선거를 뽑는데 저런 분이 국회의원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장 선거에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다 한 5선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럼요. 5선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분이 국회의원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부 정치 잘하신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내부 정치로서 사람들 아까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세력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본인이 어떤 울림통이 돼가지고 국민의 소리를 크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국민의 목소리가 이제 다른 국민 일반에게 닿게 그렇게 노력해본 기억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년 이상 정치를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오로지 내부 정치에 골몰하거나 아니면 줄서기에 골몰하고 이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아니 내부 정치에 골몰하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보여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준석 대표 제가 편 하나만 들겠습니다. 뭐 영선에다가 정치 10년밖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 생각하면은 부정선거 또 탄핵의 강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전장현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젠더 갈등 뭐 본인이 쌓아온 그 비전들이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한 동의하고 반대하고는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지만은 어떤 정치인이 상징하는 그런 이슈의 영토가 있단 말입니다. 뭐 유승민 의원도 말 그대로 뭐 따뜻한 공동체, 무슨 뭐 복지에 있어서도 보수지만은 따뜻한 사회, 뭐 이런 것들이 다들 있거든요.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뭐 기본소득, 전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자기만의 그런 시그니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참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그분들이 뭐 몇 선을 했고 어느 상임위에 갔다까지만 알지 뭘 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리위 당하신다니까 신인규 변호사. 예. 좀 자중하겠습니다. 제가 얘기가 하다 보니까. 요즘 국힘 내부에 유행어라면서요. 윤리위 당할 수도 있다. 이제 이 표현을. 네, 뭐 이미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재밌게 저희가 이 그 당권 경쟁이 불붙은 당권 주자들 간의 그 표현들을 토대로 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1분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신인규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물밑에서 보이지 않을 때가 좀 위험한 거고 물밑에서 보이지 않을 때 더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다. 장제원 의원 가지고 얘기를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 전당대회 뭐 물론
초기 윤핵관이고 찐 윤핵관이라고 분류가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나 내지는 이런 어떤 당권 경쟁 하에서 장제원 역할론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근데 이미 지금 대통령실에서 본인의 어떤 뭐 본인이 집어넣었던 사람들, 과거 본인과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이라든가 물갈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 물갈이 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물갈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물갈이 되는 걸 주변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장제원은 힘을 잃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역할이 과연 가능할까? 만약에 대통령과 특별히 어떠한 아주 끈끈한 무언가를 받아서 오더를 받아서 이른바 그 정지 작업을 하는 거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움직여가지고 세력화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미 끈떨어졌다는 말씀이시고 저는 생각이 다르죠.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과거만큼의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정치 오래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분을 정말로 인간적으로 따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뭐 부산에서 뭐 어디 산악회 가고 그러면 버스가 막 10대씩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제원 의원이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분이 절대 유승민 의원을 지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과거에 바른정당 시절에 장제원 의원이 앞장서서 유세까지 해줬었어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계속 그 입장을 바꿔오면서 여기까지 오신 건데 유승민 의원이 그걸 또 다시 받아들일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경원 후보나 안철수 후보 둘 중에 한 명은 아무래도 될 만한 사람을 저는 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도 어쨌든 장제원 의원의 그 영향력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둘은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당권 경쟁은 그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돌아가는 상황 좀 주시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해보는 시간 마련하기도 하고요. 전당대회 언제 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됐습니까? 좀 늦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비대위 기간을 좀 끌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뭐 2월 정도? 1월이 아니고 2월. 저는 최대한 늦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당협위원장 뭐 또 공모한다고 하니까 그거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자리 욕심이라는 게요.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면은 이제 부의장직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밖에 안 남거든요. 아마 하루라도 해야 되는 거야. 하루라도. 네. 예, 아마 더 충실하게 하시려는 생각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불붙은 당권 경쟁, 물고 물리는 난타전,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두고 벌이는 싸움을 저희가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조상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정치본색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